네, 이제 저희 연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서 네, 박수 한번 크게 주시면 네, 줄리아님 나오시겠어요? 제가 들려드릴 첫 곡은 로드리게스의 라쿤 파리스타라는 곡이거든요. 가장인요리라는 곡인데 네, 오늘 북콘서트에 좀 힘차게 열고자 제가 신나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이렇게 긴장도 풀 겸 표정도 좀 밝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선생님 모시기 전까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로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 모시기 전에 자작곡을 한 곡 할 건데요. 선생님 책 제목이 한번 볼까요? 뭔지 아시나요? 그냥 아니었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제목이? 저는 미리 책을 제가 이렇게 제가 책을 그렇게 독서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책이 금방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의 살아온 얘기라든지 우리가 또 사람 사는 게 참 비슷하구나 라는 친근감도 느꼈고 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시구나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향기나는 분이라고 저는 양희경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에서 먼 곳까지 저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시러 왔으니까 일단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딱 제 자작곡이 떠올랐어요. 라벤더라는 곡인데 제 자작곡과 향기나는 저희 자작곡과 선생님의 책과 한번 접목시켜서 제가
분위기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하신 거죠? 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MR 좀 올려주시고 첼로도 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선생님 모셔볼 텐데요. 네, 실장님, 네, 선생님 준비되셨는지.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브라운관에서 부른 거보다 아름다우세요. 립 서비스가 좋으십니다. 정말이에요. 네, 알겠어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느라고 애쓰고 또 연주해가지고 또 오프닝 하느라고 애쓴 이나영 첼리스트에게 또 박수 한번 주시죠.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어서 더 많이 오실 수 있는데 못 오시고 이렇게 이 정도가 계신 것 같은데 전 사실 요 정도에서 한 10분 정도 더 왔을 때가 가장 좋아요. 북토크를 하기에 좋은 숫자이죠. 하면 일일이 다 아이 컨택 할 수 없고 어떤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책을 작가들이, 전 작가는 아닙니다만 요새는 또 작가 양희경이라고 소개하는 민망한 데도 있어요. 책을 한 권 냈다고. 책을 내면 무조건 작가래요. 그래서 작가로 등록을 할 수가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책이 나온 지는 딱 2년 됐습니다. 2년 전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됐고요. 일단 참 재밌는 건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동시에 이 원고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우리는 서로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둘 다 책을 쓰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책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나오니까 바로 나올 거래요. 저는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반쯤 원고를 써놨는데 멈췄어요. 이게 언니 형을 이기는 형아나 나우가 없다고. 언니를 이길 능력이 없는 거죠. 왜냐면 언니는 여성시대를 10몇 년 쭉 진행을 해왔고 원고를 쭉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자매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똑같이 책을 내고 그걸 세상에 발표하고 이게 누구 책이 더 잘 팔리나 뭐 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뒤로 주춤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그 책이 나오고 그 책은 히트를 쳤죠. 나온 지 한 달 만에 그냥 나온지 뭔지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SNS를 통해서 완전히 하늘 높이 줄 모르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역시 난 잘 결정했다. 안 내기로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책을 출판사에다 나는 안 내겠다. 그러니까 왜 안 내느냐. 그래서 나는 그냥 언니 책이 나와서 히트를 친 거 보니까 나는 그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냥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대략 난감이죠. 그쪽에서는. 근데 사람이 저는 물론 계약금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그냥 구두 약속했고 서류는 있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책을 쓰겠노라. 그래갖고 책을 써서 작년, 재작년 연말에 원고를 완전히 넘겼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봄에. 그래서 지금 딱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나오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막 1세, 2세, 3세 막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이 책을 받아주더니 내 책 곧 나오는데 두 번째 책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죠. 내 책 곧 나오는데 근데 제가 왜 버킷리스트 중에서 그 얼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얼음 뒤집어 쓰듯이 제 몸이 싸했어요. 근데 저는 안 나가도 되는데 출판사는
책을 내줬으면 이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못할 짓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책은 인쇄에 들어갔고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양희은의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책보다 더 많이 잘 팔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낙동강 몰래 해서 제 책은 에세이는 사실 여러분 1세가 3,000권이거든요. 1세 이상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에세이를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그냥 금방 1,000권도 안 팔리면 금방 사장되고 사라지거든요. 그 가운데 5세를 넘었으니까 뭐 선전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는요. 하도 저한테 책을 내라 그러는데 진짜 저는 책까지 낼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제가 지금 72인데요. 54년생. 네. 근데 제가 70을 앞두고 나는 요즘은 60은 그냥 다 지나가고 70에는 조금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고 뭐 그런다는데 70을 앞두고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책을 한 권 그러니까 1인 출판 있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뭐 한 돈 1,000만 원이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1인 출판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 한 300명 정도에게 내 책을 쫙 칠순잔치 떡 대신 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해볼만 하지 않겠나 해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살아온 이야기, 그러니까 70평생 살아온 이야기, 그 지난하고 그날하고 제가 여기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서, 대기실도 아니죠, 저기 분장실인데 앉아서 이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두 번째 곡을 듣는데 오늘 날씨하고,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한 것이 비가 올 듯도 싶고 오늘 날씨하고도 잘 맞고 내 인생하고도 참 잘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날이 70평생 살면서 얼마나 있었던가 생각하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한때 굉장히 행복하고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기 직전까지 굉장히 행복하고 부유했어요. 여러분들 그 서울에 올라가면 북촌 한옥마을 아시죠? 거기 1번지가 제 본적이거든요. 거기서 태어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경제적인 부도 누리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좋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혼을 하고 제가 이제 6학년이 될 때 4학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졸업하면서 엄마가 저희를 다시 계모로부터 인수인계를 해서 엄마하고 다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창 뛰어놀고 즐겁고 행복할 그 초등학교 6년 시절을 너무 우울하게 보낸 거예요. 계모의 구박이 특히 저한테만 있었어요. 제가 둘째인데 밥상 앞에만 앉으면 계모가 저를 구박을 해요. 지 애미 닮았어.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는 짓 말하는 게 모든 게 미운 거예요. 이 계모가 저를 볼 때. 그래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먹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울면서 먹고 그런 끝에 꼭 체하고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러면서 6년을 보냈어요. 근데 완전히 그 여자의 삶이 콩가루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바로 외간 남자를 저희 집에 불러들여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른을 보는 시각이 불신이죠. 믿을 수가 없어, 어른은. 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자기 주변 지인들, 친척들한테 다 앞으로 돌리고 우리는 가해동 큰 집이 세 채였는데 그 중에 두 채가 저희 집이었는데 그거를 다 빼앗기고 그 당시에 이제 성북동 지나서 그 미아리 하월곡당이라는 동네가 신도시였어요. 신동네. 새로운 동네. 그래서
거기에 그 집장수들이 지은 똑같이 생긴 집 그 중에 한 채를 얻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너무 어두우시고 이 예술적인 감각만 뛰어나신 저희 어머니 모든 걸 다 잃으셨어요. 친구 국보증을 쓰고 양장점을 했는데 양장점이 불이 나고 그래갖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가수 양혜은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생계에 뛰어드는 거예요. 소녀 가장이 돼서 20살서부터 통기타를 치고 그 라디오 그러니까 누가 그 YWCA에서 김민기 씨가 도비두라는 남성 듀엣으로 서울대 미대 학생 둘이 그 YWCA 소강당에서 공연을 했을 때 아침 이슬이라는 악보를 그때 막 휘갈겨 쓰듯이 하고는 공연 다 끝났다고 이렇게 구겨서 탁 버린 거를 언니가 주워서 이렇게 보고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게스트로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 당시에 방송 관계자들 PD들이 와서 보고는 너 노래할 생각 없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래라는 걸 시작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CBS PD가 있었는데 라디오 방송을 진행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그리고 노래 너무 잘하니까 음반을 내자. 그래갖고 음반을 냈을 때 그 악보를 생각이 나서 김민기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불러도 돼?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아침 이슬이 양혜은 첫판에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여러분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다큐멘터리 스토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언니는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소녀 가장이 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언니는 74살이고 저는 72살이고 저는 윤석열 나이를 안 쳐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나이를 미국처럼 그 만 나이를 해라는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뱃속 나이거든요. 엄마가 자식을 뱃속에 품고 있을 때 그때 엄마하고 같이 느꼈던 10개월 동안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다큐들 많이 보잖아요. 엄마가 어떤 공포의 순간을 아기를 임신했을 때 가졌으면 그 아기가 그런 상황 비슷한 게 닥치면 완전히 트라우마로 정신을 놓게 되는 그런 것서부터 또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하고 이렇게 되니까 뱃속 10개월 엄마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높이 살만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뱃속 나이를 1년으로 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무조건 1살이야. 간단하게 들어요. 근데 뭐 여자들은 나이 드는 거 싫다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죽어도 만 나이를 치는 친구가 있어요. 걔 생일이 10월이니까 사실 만 나이를 치면 저는 70이거든요. 그 친구는 끝까지 끝까지 그 나이를 주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늘 우리 나이를 존중했어요. 뱃속 나이를 1살로 친다는 거. 그게 너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70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산 동안 내가 잘 살았다 할 것도 없고 그 언니는 소녀 가장으로 식구들을 벌어먹여 살리고 저는 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살림을 했어요. 빨래, 청소, 그 다음에 부엌일. 17살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부엌을 못 벗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책을 쓰려고 원고를 쓰다 보니까 내가 부엌 이력이 꽤 되는 거예요. 17에 시작해가지고 책 쓸 때 70이었으니까 거의 53년을 지금까지 55년을 쉬지 않고 부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이거를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면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고 저는 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엄마로서 아이들 밥해 먹일 시간도 없이 바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아이들 밥하는 걸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늙어서 며느리를 맞이했어요.
아 그럼 이제 내는 해방이 되겠구나.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따로 살았고 지금은 캐나다에 살아요. 손주들 데리고. 우리 아들이 기러기 아빠인데 그 아들 치닥거리까지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진짜 남한테 밥을 얻어먹을 팔자는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순간 어떻게 생각을 바꿔서 살 것인가를 생각했거든요. 아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부엌을 못 떠날 것 같으니까 그냥 부엌 요리하고 이러는 시간을 놀이로 삼자. 그래갖고 그냥 야기경의 부엌 놀이. 예. 그 놀이가 돼서 이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아이들 낳고 이유식 시작하고 남편 뒤치다거리 하고 근데 그러면 남편 밥 따로 아이들 밥 따로 그리고 내 밥은 그냥 찌끄러기 남는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시간 그 음식하는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저희 둘째가 저를 밥을 열심히 챙겨줍니다. 이 요리의 신이에요. 외가 쪽도 요리를 다 잘해. 친가 쪽도 다 잘해. 그 두 가지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다 났어. 그래서 이 입맛, 손맛이 저보다 좋아요. 지금 뭐 제가 지난 그 6개월, 7개월 동안 드라마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점심을 꼭 차려서 저를 부르면 제가 나가서 저는 맛있다 소리만 하고 먹으면 돼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먹으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결국 지금까지 김치 담그고 뭐 장 담그고 반찬하고 그런 것이 제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왜 남편은 나를 싫어하고 동네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가, 바깥 세상에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그 남편 손가락질 하지 말고 왜 내 새끼들은 나를 생각 안 하고 친구부터 생각하고 뭐 이러는가 라는 생각은 다 접고 그러면 나는 누가 나를 위해 주나 내가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요리를 하고 내가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식구들한테 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맛있더라? 같이 먹을래? 그럼 같이 먹는 거고 아 됐어요. 그럼 그래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먹어. 나는 나를 위해서 음식을 해서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 나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손가락 갖다 하기 싫고 그냥 누가 나 좀 안 불러주나 뭐 먹으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달려나갈 텐데 나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 지금 너무 배고프고 집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대문을 박차고 나가서 장을 봐다가 네,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내가 나를 위하니까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하고 남는 거 너희들 먹어. 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날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또 요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요리의 그 맛을 들이라는 거죠. 음식을 하는 맛. 그게 나를 위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면서 들어가는 글을 제가 이 책에 왜 요즘 2년 전이죠 이게. 그리고 이 제목이요.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제목이 너무 길죠? 아니에요? 우리 언니 책은 그러라 그래. 첫 번째 책이에요. 두 번째는 그럴 수 있어.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저는 그런 제목을 원했어요. 밥 먹자. 그랬더니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별로라네. 그래서 그럼 출판사들의 감각에 맡기겠다.
그래서 출판사 대표하고 직원들하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나더러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세 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왜 있잖아요. 밥은 그냥 먹자고 안 해요. 뭔가 계획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딜을 해야 되겠다. 그건 비즈니스잖아요. 두 번째, 그냥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죠. 축하할 일이, 위로할 일이. 또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럼 너 이거 해와 나 이거 할게 해서 다 같이 포틀락으로 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먹는 게 밥이니까 이 제목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자기소개가 있어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가 고향이고 뭐 몇 년도에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를 전공했고 옛날엔 이렇게 썼거든요. 요새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거래요. 제가 제 글을 들어가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해먹지? 뭐 해먹나? 매일 매 끼니 늘 걱정했다. 비단 음식만의 고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찌 살아가야 하나의 고민이었다. 요즘은 먹거리가 넘쳐나서 고민한다. 귀한 밥 한 끼 만나게 해 드시는 나날이 계속되길 바란다. 그 뒤에 글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위에 이 글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저는 진짜 거의 결혼을 했지만 거의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애들 아빠가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었고 6살 때까지 저희 시어머니가 이게 아들을 땅에다 내려놓질 않았어요. 딸 셋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르장머리 없이 컸겠어요. 세상에 자기만 귀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클 수밖에 없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제 어깨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쭉 이어졌었는데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너무 고민스러웠었거든요. 돈도 없었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삶이어서 밥 먹자는 그냥 밥 먹자. 또 밥에 대한 우리 엄마들의 영원한 숙제잖아요.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해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해 먹지? 그 숙제. 근데 그냥 그건 진짜 비단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안전하고 또 따뜻하고 온 가족이 사랑하면서 이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게 큰 숙제였으니까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말이었던 거죠. 오늘 뭐 먹지? 뭐 해 먹지? 오늘 어떻게 보내지가 같이 상통하는 말이었었어요. 그래서 제 70년을 돌아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쭉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밥 해먹는 힘으로 살아왔구나. 그 현타가 딱 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람들한테 표현하면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라디오 디스크 잡기로 활동하고 또 연극 무대로 활동하고 영화도 찍고 거의 4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거의 그렇게 4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 생각하니까 거의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사는 후배들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몸은 주인이 어떻게 부렸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갚는다. 그대로 갚습니다. 내가 막 내 몸을 혹사하면서 일하잖아요. 내가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쉬지. 절대 쉬는 시간 안 주어집니다. 계속 이어서 달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 시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발전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람이 막 뛰다가 걷다가 앉아 쉬다가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나타나냐면요 50 후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65세가 되면 내 몸이 왜 이러지? 늙나 보다. 응? 그래서
65세 되면 이렇게 가요. 근데 70이 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그게 남녀가 똑같답니다. 남자들은 괜찮을 거라고. 아예 뭐 남자들이 뭐 여자하고 똑같아. 얘가 애를 낳았어. 뭐 살림을 해봤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똑같대요. 남자들도 65세 지나 70 되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리를 여자들은 술, 담배, 그리고 뭐 밖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늦게까지 밖에 있고 이런 시간이 없다 뿐이지 여자들하고 거의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일단 가족을 벌어먹여야 된다는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게 뭐 평생을 누르는 거잖아요. 결혼한가 동시에. 그래서 요즘은 다들 늦게까지 결혼들 안 합니다. 여자는 여자들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남자는 남자들대로 또 그런 책임감에 대한 회피가 있어요. 그래서 40대 초반, 중반까지 결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을까? 저는 부대 끼고 지지고 볶더라도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야 비로소 성장을 하고 인간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아이를 안 키울 때하고 키울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인이 되려면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근데 남자들은 자식 안 낳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성인이 안 된대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 여자들하고 다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육아기간을 거치고 집에서 살림하고 시집살이, 친정살이 그런 걸 다 겪다 보면 근데 남자들의 그 회사 생활 예,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 그거하고 맞바꾸라 그러면 전 가끔 옛날에 라디오를 진행한 10년 했는데요. MBC 라디오 아니 전국 라디오 1위를 했어요.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그 남녀가 좀 바꿔서 살아보면 어떨까. 네, 그러면 여자도 남자를 바가지 좀 덜 긁을 것 같고 남자도 집에서 살림하면 여자들의 그 신경질과 여자들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70평생 이야기를 쓰면서 꼭지꼭지마다 요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로했던 요리 내가 그걸 먹으면서 행복했던 그런 요리 그래서 사이사이에 그 요리에 대해서 뭐 쓰고 그리고 아주 불친절하게 레시피를 넣었어요. 제가 안 사는 책 중에 하나가 요리책입니다. 요리책은 시장이 많아요. 그리고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그 책을 내는데 그 저자가 양희경이야. 근데 양희경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의 모양을 압니다. 예, 이 사람이 어떤 손이다. 근데 요리 사진 찍었는데 그 사람 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건 뭐 글만 쓰고 요리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나? 그리고 그런 책을 한 2권 정도 사서 봤는데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레시피가. 재료들 뭐 무슨 재료를 섞어서 무슨 양념을 해가지고 만드는 법.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어느 누가 따라하고 있겠나? 바빠 죽겠는데. 일단 재료가 다 없어. 없는 재료는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읽다가 그냥 덮었어요. 저는 주 재료가 우리 장입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 그리고 젓갈, 그리고 소금. 그게 다예요. 그걸로 웬만한 요리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 치자면 뭐 후춧가루, 뭐 깨소금, 뭐 들기름, 참기름, 뭐 올리브유,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리를 소개하고 레시피를 앞에 친절하게 썼어요. 간장 한 숟갈, 간장, 소금 한 쪽,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예, 한 스푼, 한 꼬집, 예, 한 꼬집 또 뭐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써서 이 책에다가 실었는데 이 책을 읽으신 많은 어머님들이 그게 너무 좋다. 요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뭐 40, 50, 60, 70이 되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배우고자 하는 거는요.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를 조합하느냐.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재료 조합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주 맛은 무엇으로 내냐. 된장이냐, 고추장이냐, 간장이냐, 고춧가루냐. 이런 것만 알려주면 입맛은, 여러분 요리의 맛은, 음식의 맛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 입맛에 맞는다고 다 맞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염도서부터 매운 거서부터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어머님 만드는 사람 취향껏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제가 그 일하면서 아이들을 그 매식을 안 시켰어요. 늘 도시락을 싸놓고 집에. 아침에 나가서 오밤중에 들어오면 도시락 2개 싸먹고, 그리고 한 끼만 아이들이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한 끼에 도시락을 싸먹고, 그러니까 돈 1,000원짜리 주면서 나가서 김밥 사먹고 짜장면 사먹고 라면 사먹으라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오밤중에 들어오고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있어도 늘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지금도 웬만하면 다 집에서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뭐 외국에 나가 살고 뭐 외지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먹는 매식도 많아지고 그거는 뭐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일이 자꾸 생기니까 무너져 버리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음식을 해먹이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 이야기 사이사이에 음식 이야기가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이야기를 넣었더니 사람들이 그냥 밥 먹자는 요리책인가? 이렇게 하면서 요리? 사진이 없네? 레시피가 왜 이래? 요리책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세이도 아니고 요리책도 아닌 2가지가 그 짬뽕이 된 그런 책입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었어요. 네. 아니 그 주최자니까. 네. 그 주최자는 그 읽어야죠.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아니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베스트셀러로 쭉 올라갔다가 딱 멈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북토크를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근데 재밌는 건요. 올 초까지 북토크는 전국을 돌았어요. 각 서점에서 이 책이 너무 좋다고 뽑혀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서점에서 북토크를 합니다. 딱 요런 규모예요. 서점은. 그 서점 안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뭐 통영에서 테이프를 끊었고 마지막은 군산에서 했던 것 같아요. 군산의 그 음악 다방에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도 한 40명 정도 오셨는데 그때도 아주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으시고, 그리고 또 그 농촌에서 실버들을 위해서 그 봉사하시는 분, 밥집 하시면서 하시는 분, 밥집에서 또 이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전국을 진짜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해남까지 갔다 왔어요. 해남. 네. 뭐 통영에서는 뭐 한 100여 명 정도, 제일 많은 사람이 왔던 게 한 200명 정도 사람이 왔었던 것 같고,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도 안 기뻐. 저 끝에 앉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듣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저 양반이 300석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싫다. 그리고 돈 많냐? 네. 돈 많으면 뭐 돈 자랑 겸 해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기 원치 않는다. 자기 공간이 이렇게 훌륭하게 있는데 뭐로 극장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들여가면서 이 북토크라는 걸 하겠어요. 북토크는 그야말로 토크잖아요. 뭐 연주, 노래 뭐 이거 아니잖아요. 토크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가슴에 와서 닿게 전하나. 그래서 이 토크를 끝나고 와, 이 책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북토크예요. 물론 서점에서 하는 북토크는요. 대부분 70%가 읽고 오십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공지할 때 책을 다 읽고 오십시오.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여기까지 왜 오게 됐냐. 대전은 우분투 북스? 예, 거기 책방에서 했어요. 이미 했는데
군산에 그 음악 다방 클래식 음악인지 뭐 하여튼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군산에 제 그 사회적 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보기에 아주 듬직한 그런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친구예요. 그 친구가 군산에서 그렇게 했다가 배가 아팠어. 아 나도 좀 이걸 해봤으면 어떨까? 군산에 내가 놀러 갔어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세 자매가 놀러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이거 하고 싶다. 300석 극장에서 하면 어떨까요? 150석 극장에서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자기 공간이 있다고 공간에 써라. 네.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주는 주최자도 손해보면 안 되고 들으시는 분들도 짭짤하게 들으려면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고 예, 이런 소규모 북토크는 다 이렇게 합니다. 유명한 작가들도 다 요렇게 합니다. 예, 책방에서 주최해서 소규모로 모여서 책을 대신 다 읽고 오셔요. 읽고 오시면 이제 책에 대한 궁금증을 예, 또 물어보시고 Q&A 시간도 갖고 예, 이러면서 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 네, 그리고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여기 쓰여있고 이렇게 살아서 뼈가 저리는 고통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계모가 유독 저를 미워해서 왜냐하면 친모를 닮았다고 유독 구박을 해서 밥상 앞에만 앉으면 그렇게 구박을 했어요. 울면서 밥을 먹고 동네 나가요. 저희가 부촌인데 위에 이렇게 새치의 집이 있으면 언덕에 새치가 있으면 언덕 밑에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개천이 있었는데 개천 위에 닥치 판자촌이 쭉 있었어요. 거기 제 친구들이 살았어요. 네, 제동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살면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 친구들 집에 가면 방 한 칸에 뭐 5남매, 7남매 예, 보통이죠. 엄마, 아버지 두 칸이 많은 집이고 가면 언제나 밥상을 차릴 때 제 젓가락을 넣습니다. 보리밥에 김치 그게 다예요. 세상 그렇게 맛있는 밥이 없는 거예요. 그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막 딱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희 집은 너무 넓고 너무 부하게 살지만 계모님이 계셔가지고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지내면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그 어머니들이 떠올랐어요. 살아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엄마가 새댁이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엄마가 33세예요. 33세 이혼 당하셨어요. 네. 새댁이죠. 그 전이면.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어머니들은 40대, 50대. 살아계시지 않죠. 저희 어머니는 작년 1월 4일 날 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94세. 33은 95세. 손을 못 세고 음력으로 예, 12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을 생각하니까 아, 다 돌아가셨겠구나. 지금 내가 그 어머니들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다 모셔다 놓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을 예, 차려서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다. 어린 그 상처 많은 동네 그 양대령집 둘째 딸이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대령으로 예편했는데 계속 사회생활 할 때도 계속 양대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양대령집 둘째 딸.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는 슬픈 어린 날의 나에게 밥으로 위로를 해주셨던 그 어머님들이 계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 가슴이 저릿한 거예요. 그냥 그 양반들이 보기에 다 보이는 거지. 저게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예, 얼마나 힘들게 살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고 불러요. 일로 와! 들어와! 밥 먹고 가!
그럼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뛰어들어가서 보리밥에다 김치 한두 가지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예, 그 어머니들의 밥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예, 그렇게 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글에다가 제 인생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밥 얘기를 쓰다 보니까 왜 이렇게 밥 먹는 음식 이 얘기가 필요한가. 근데 인체의 제일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몸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하려면 피입니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말하는 데는 처음 봤어. 다 다르게 얘기해요. 심장, 뇌, 혈류, 근육. 제가 가끔 양혜은 여사가 아프다든지 해외에 나갔다든지 제가 양혜은 여사의 여성시대를 대신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희은이 동생 희경입니다. 그리고 쭉 방송하면 아우 양혜은 씨 오늘은 너무 목소리가 밝고 좋아요. 그래서 중간에 얘기합니다. 제 희은이 동생 희경이라고요. 방송 다 끝나면 양혜은 씨 오늘 방송 너무 잘 들었어요. 막 위에 컴퓨터를 통해서 막 문자가 와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외모는 좀 다른데요. 한때 외모도 혼돈나시는 분 계세요. 언니가 미국에 나와서 택시를 타니까 아유 요즘 드라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걔는 제 동생이고요. 저는 걔 언니예요. 가수 양희은이요. 그럼 깜짝 놀라서 이렇게 뒤돌아보신대요. 근데 가수 양희은은 벌써 잊어버렸어. 미국에서 한 우리 언니가 6년쯤 살았나? 한 2년 활동 안 하고 저를 만나러 왔는데 MBC 그 앞에서 딱 걸린 거예요. 어디 가세요? 내가 막 저벅저벅 아줌마! 어디 가시냐고! 네? 제 동생 만나러 가는 동생이 누구예요? 양희경인데요? 아, 네,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저는 무조건 양희은 동생 양희경이었어요. 네, 언니가 미국 가기 전까지는 제가 배우로 이름이 날려도 양희은 동생 배우 양희경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요즘은 다시 뒤집어져서 양희은 동생 양희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동생은 동생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언니는 언니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방송에 대신 나가가지고 의사들이 거기 출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가끔. 선생님은 사람 몸 중에서 뭐가 목숨하고 연결이 됐다고 보세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체육학과 교수는 뼈 골격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심장학 교수는 심장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대단히 참 재밌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우리가 정자낭장 만나가지고 착상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이거는 진짜 의사들도 몰라요. 네.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지게요? 에이 집에 가야 되겠다. 세포. 응? 세포. 세포? 세포는 이미 2개가 만났을 때 세포죠. 2개가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 막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잖아요. 자궁에 제일 먼저 착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마이크로 사이즈의 핏줄이 올챙이 지렁이 같죠? 마이크로 사이즈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죠? 찌찌찌찌찌찌 그 안에 피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만들어져서 하트 모양으로 딱 만들어지면 심장이에요. 그만큼 피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핏줄이 만들어지고 핏줄이 모여져서 덩어리가 돼서 심장이 됩니다. 어디 가셔서 잘난 척해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성인들도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 제일 먼저 피가 없어. 피에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정화시켜야 되냐? 우리 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것들이 피. 당뇨는 피가 띡하죠. 당분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돌다가 심장에 가서 턱 걸리면 실려가야 돼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하나입니다. 병원 가면 3가지 약을 줍니다. 이거는 약장수들이 약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고치면 다 고쳐져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식에 목숨입니다. 그런데 늙으니까 혈압이 저절로 올라가요. 네. 저는 혈압약을 여지까지 안 먹어요. 근데 혈압이 140에서 150으로 왔다 갔다 하고 140 밑에 떨어질 때가 있고 내밀어둬요. 이게 혈압약이 여러분 심장은 누가 뛰게 해요? 의학 상식을 너무 날린다. 심장은 누가 뛰게 해요? 네? 근육? 자율신경? 자기가 뜁니다. 뇌사해도 심장 뛰죠. 얘는 자동 전기 충격이 있어요. 자동적으로 1분에 80번을 뛰게 합니다. 이거요 의사들이 얘기 안 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얘가 안 뛰죠? 우리 손에서 이거 해야 돼요? 1분에 80번? 펌프해줘야 돼요? 심장에 80번 펌프질을 제대로 하려면 피가 어째야 된다? 네, 맑아야 됩니다. 맑게 만들려면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저절로 뛰기 때문에 우리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이거를 멈추죠?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는 거죠. 그게 심장 마비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멋대로 뛰는 건 부정맥이죠. 예. 그래서 이 피를 맑게 하는 결정적인 거, 요거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건강에 걱정스러워. 그럼 집에서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집에서 담근 김치 그리고 저당밥을 해 먹든지 현미밥, 잡곡밥을 해 드시든지. 근데 재밌는 거 여러분, 잡곡도 안 맞는 게 있어요. 잡곡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왜? 뇌로 올라가려는 걸 고혈압 약이 누르거든요. 뇌로 피가 잘 안 가요. 그래서 나이 들면 고혈압이 되는 거예요. 얘를 푹푹푹 해서 뇌까지 보내려고. 근데 얘를 억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뇌로 피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고혈압 약을 일찍 먹고 장기적으로 먹으면 치매가 남들보다 빨리 온다. 예,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조금 조절하려면 음식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 예,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늙을수록 짭짤하게 먹어라. 예, 요즘 의사들은 오늘 건강 강의 같은데 요즘 의사들은 무조건 싱겁게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염도가 몸에 0.9% 유지 안 되면 모든 장기에 염증이 옵니다. 예, 위염, 장염, 간염 다 염분이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관절염. 제가 한 1년 반 동안 지팡이 짚고 걸었어요.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유전이에요. 저희 어머니부터 이모, 저희 딸 셋 다 무릎이 일찍 작살이 났어요. 왜 그러냐? 피가 무릎에 원활하게 안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체할 뭐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병원을 가면 일단 반월 연골이 상하면요, 일단 트리밍을 합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걸 잘라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40대 전에는 그 꼬매죠. 그래서 축구 선수들, 또 군인들, 군인 갔다가 뭐 반월 연골이 찢어져서 뭐 수술했네 하는 연예인들, 그건 다 다시 붙어서 재생할 수 있는 나이. 60이 넘으면 꼬매도 지네들이 안 붙어. 그러니까 그때는 잘라내야 돼. 그렇게 지내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완전히 망가져서 인공관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그냥 1년 6개월을 잠을 못 자서
생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체조를 했어요. 그 무릎을 싸고 있는 소 근육을 키우는 체조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왜 그 앉았다 일어났다 그 뭐죠? 스쿼트. 스쿼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 그리고 뛰기, 그리고 하루에 만보 걷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보기 팔려고 만든 거고요. 나이 들면 3,000보 이상 걷지 말고 그걸 2번에 나누래요. 하루에 2-3번에 나누래요. 그거는 되는데 한꺼번에 만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죽어라고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걷는 거예요. 못 걸었어요. 네. 지금 제가 양희은 여사의 특징은 일주일에 3번 아쿠아합니다. 그 나머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구박해요. 요새 제가 운동을 레슨을 한 지 한 3주 됐어요. 양희은 여사 10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40분까지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되살려야 돼요. 몸은 되살리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피를 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피가 띡하거나 여러분 늙을수록 짭짤하게 드시고 단 거 다 피해야 되고, 제일 우리나라는 과일이 너무 맛있죠. 과일이 맛있다는 이유는 뭐가 높다? 무조건 끊으세요. 과일 끊어도 삽니다. 더 잘 삽니다. 저는 토마토 외에는 잘 안 먹습니다. 토마토는 과일 아니죠. 채소죠. 그런데 그 중간에 있으니까 과일이 먹고 싶고 뭐 집에 있고 그럴 때는 하고, 소금, 좋은 소금을 물에 타서 그걸 하루에 한 1리터 정도 먹습니다. 0.9% 염도로 맞춰서.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네, 탈이 없어요. 근데 저는 태생은 아주 그지 발상이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너무 아팠어요. 그 딸셋 중에서 제일 병치를 많이 하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초등학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비아프라처럼 말랐었어요.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밥상 앞에 앉으면 맨날 울었어. 밥 먹기 싫어서. 그럼 엄마가 그 콩가루에다 비벼서 이렇게 주먹밥 만들어주고, 오죽하면 우유에다가 말아서 밥을 줬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를 먹이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눈을 못 감았어요. 저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저거 사람 될까, 네, 그 걱정이 많으셨었어요. 오늘날 저를 만나면 올라보실 겁니다. 너무 뻥튀기해요. 그때는 너무 마르고 너무 병색이 짙고 이랬는데, 지금은 엄마를 다시 만나면서 살이 조금 붓고, 예, 그렇게 성장하게 됐죠.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내서 제가 특히 음식에 어른이 돼서 피가 맑아야 되고 그런 거 알았지만, 우리 집에 제일 큰 사건은 우리 아버지가 39에 돌아가셨어요. 39에 간병화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죽음이 뭔지를 몰랐죠. 근데 아버지를 만지고 있으면 돌아가실 쯤에 손발이 점점 냉장고같이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갑게 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서서히 이제 안 통해, 피가 안 통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아서 돌아가셨고요. 그 당시에 간 수술하는 사람은 없었죠. 돈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은 성모병원이었습니다. 명동에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 자리가 성모병원 자리였어요. 서울대병원도 그 당시엔 성모병원만 못했다고 했어요. 거기 가서 살려고 수술을 했는데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만, 예, 간이 완전히 작동을 안 해서 굳어서,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큰 사건이, 예, 집안에 아버지가 39에, 제 나이 11살에. 예? 그러니까 뭐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상복 입고 딸셋이 킬킬거리고 돌아다녔으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양희은의 난소암 말기. 예, 31였습니다. 31에 이제 가수 활동을 하고 집안을 먹여 살리고 웬만히 되니까 자기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고 누가 초청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자기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냥 포기했어요. 두 번째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일주를 하고, 여기서 미국 비자가 안 나오죠. 1,000원은 안 줍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미국 비자를 스위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야,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게 미국 비자나 뭐 신청해보자. 그게 떡 된 거예요. 스위스 미국 대사관에서.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근데 유럽을 돌면서 편지가 와요.
야, 내 배는 바위 같아. 자기가 노래를 많이 해서 단전이 생겨갖고 돌덩이처럼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응? 아니 팔다리 다 가늘게 빠졌는데 배만 볼록. 그래서 내가 이제 여자니까 그때 결혼해서 큰애 낳았을 때예요. 제 나이 29. 생리는 하냐? 그랬더니 생리가 한 달에 2번 한대요. 근데 감이 딱 왔죠. 아, 산부인과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런데 이 혓바닥에 뭐가 딱딱한 게 잡혀서 가니까 아, 너 아무래도 설암인 것 같다고. 혓바닥을 잘라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 가수다. 응. 그래도 너 잘 생각해보고 와. 그래 집에서 그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달도 지났는데 없어졌더래요. 그게. 덜커덕 잘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의사는 믿을 게 못 되죠. 의사 계신가? 안 계시지. 이 시간에 의사가 어디고 없지. 다행이다. 그래서 혓바닥을 이렇게 자른 뻔했어. 2번째는 이제 생리가 마음대로야. 그래서 더 미국에 머물지 말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정기검진하는 날 데려갔어요. 의사가 아니 임신 8개월 사이즈에 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토록 모르고 가만히 있었냐? 나 그냥 뭐 한 달에 2번 생리하는 귀찮았지만 그냥 있었다. 그래 이제 큰 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무럭이다. 수술해야 된다. 난소 한쪽에 있다. 그래서 수술 배를 이렇게 가르고 혹을 꺼냈는데 혹 속에 다른 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열어놓은 채로 빨리 이거 조직 검사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다들 기다리는데 그 속에 있던 게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하대요, 이 세상에서. 그게 그 안에서 빵 터지면 온몸으로 쫙 퍼져서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를 없앴잖아요. 그게 2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럼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3개월 산다고. 선생님이 입원하고 보름 뒤부터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해라. 근데 우리 언니가 자기가 3개월 산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지나도 병원에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연락 왔죠. 그 선생님한테서. 너 왜 안 오냐? 내가 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의사하고 면담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항암을 치료하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3개월 산다. 안 해도 3개월. 해도 3개월. 그 다음 인생은 얘네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아니 그럴 거면 뭐로 항암 치료를 하냐? 생명의 권한이 인간한테 있다고 생각 안 한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고 남겨두면 남겨두는 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한 번도. 말기암인데. 예. 근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그 수술을 또 한 번 했고요. 그거는 이제 자궁에 무슨 혹이 있대나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했고요.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31인데 지금 74시잖아요. 네, 43년을 지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2번째 사건이에요. 2번째 사건이고 3번째는 엄마한테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일제시대 때 중학교 해방을 중학교 입학하고 맞이해서 쓰고 읽고 모든 게 일본식 사고예요. 네, 일본 사람이야.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일본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 일본에 여행 가면 마치 자기 고향에 온 것처럼 기뻐해요. 너무 웃기는 일이지. 책도 일어로 써 있는 거 빨리 읽어요. 한국말로 쓰여 있는 것보다. 언어 조기 교육. 그건 진짜 맞습니다. 예. 그래서 86세인데 딸 셋과 조카딸 여자 4명이서 여행을 일본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마가 치매도 10원어치 시작이 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든 약을 드시고 계셨고 2다리는 못 쓰셔서 지팡이를 짚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밖은 딸들이 모시고 다녀요. 움직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이 더 연세 드시면 못 가실 테니까 이제라도 모시고 가자. 모시고 갔어요. 가기 전에 엄마 조심해.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 나. 주의사항 줬어요.
친구한테 얘 내 딸들하고 여행 간다 자랑하느라고 일산 사는데 영등포 신세계까지 돈도 많은 양반이 버스를 타고 추운 겨울에 버스를 타고 나가시고 오신 그날 감기 걸리셨어요. 내 딸들한테 비밀로 하고 도우미 아줌마한테 감기약 좀 줘라 그래요. 감기약 줘서 몰래 먹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떠나기 열흘 전서부터 짐을 싹다 풀었다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나는 날 아침에 목소리가 이상하신 거야. 근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지내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 숨소리가 쎄쎄. 야 이거 엄마 거기 가셔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보험 들으려고 가니까 85세 이상 보험 안 돼요. 여행자가. 그리고 아까 물리적으로 75세부터 남녀가 다 70세 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85세 되면 장거리 여행 절대 가지 말래요. 의사들이. 뭐 만에 하나 뭐 천만에 하나 건강하셔서 90 넘어까지 장거리 비행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반드시 집 떠나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사고 났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 주무시고 이틀밤 주무시고 이동하는데 기차역에서 쇼크가 왔어요. 그냥 널브러졌어요. 와 진짜 후사일생으로 살아서 근데 사람이 참 목숨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도토리현 요나고역이었는데요. 도토리현 대학병원이 도토리현에 있어야 되는데 요나고까지 기차로 2시간 반 걸려요. 근데 그 대학병원 어쩌자고 요나고에 있는지 그래서 기차역에서 삐뽀삐뽀 불러가지고 바로 가서 살아난 거예요. 그날 응급실에 주치의가 심장 전문 의사예요. 그러니까 다 살려. 예. 그래서 거기에서 12틀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을 거쳐서 입원실에 갔다가 귀국하셔서 제가 2년 동안 그래 그런 거야 라는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를 하면서 하루 3끼를 해드렸습니다. 일본 병원처럼 환자실 그대로. 그래서 3개월 만에 아산병원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심장학회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한테 3개월 갔더니 뒤에 갔더니 모든 게 없어졌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 정상. 그러나 심장을 한번 쇼크가 왔기 때문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심장약은 계속 먹어라. 예. 그렇게 제가 모시고 있는 동안 완벽하게 그래서 제가 음식이 결론을 또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병약해가지고 먹는 것도 없고 가려먹고 온통 까다로운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보통 사람처럼 막 먹고 막 살았으면 뭐 술, 담배 뭐 다 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면 아마 50전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저기 병도 많고 우리 인체는요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의 그 암세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몸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걸 키우면 내 몸의 장기 중에 제일 약한 자리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영도도 제일 떨어지고 그런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게 크는 거죠. 그러면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이 세포가 발생해서 기계에 먼지만한 게 밝혀질 때까지 10년에서 2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음식을 잘 먹으면 100일 만에 그게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회복력 짱입니다. 인체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서 망가지는데 한 10년, 20년 걸려요. 그러면 100일이 기본 단위고요. 그 다음에 1, 4, 5, 7, 9 이렇게 가잖아요. 암 환자들도 1년 됐다. 그러면은 조금 3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는 거 6개월에 한 번씩 오게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오고 3년 지났다, 5년 지났다, 9년 지났다, 10년을 넘어간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 얼마 전에 제 친구 하나가 팬데믹 때 미국에서 LA에서 그 옷장사 했어요. 동대문 시장 같은 그 시장이 LA에 있거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 왔어요. 자기가 배가 남상만 하고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나와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길을 쓰고 나왔어요. 가니까 난소암 말기예요. 그래서 국수가 차고 막 엄마가 돼서 자식들한테 다 서명하고 수술하고 치료해서 지금 3년 4년차 접어드는데 보름 전에 연락 왔어요. 죽을 것 같다고. 자기 기운이 너무 없고. 그런데 그 머리를 땅 때렸어요. 아, 이게 어딘가에서 또 내가 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7월에 병원 암센터에 이야기돼 있대요. 빨리 변경해서 가라.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가요. 그래서 피 검사를 또 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기운이 너무 없으니까 동네에 가서 링거 맞고 좀 쉬면 낫겠거니. 근데 그럴 때 영양제나 링거를 맞으면 암세포만 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집안의 그 대참사잖아요. 네. 아버지는 39. 제가 방송국에 나가서 일하면서 39 남자들 보니까 너무 애야. 저런 나이에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야?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39에 딸 셋을 쫄쫄쫄 남기고 눈이 감아졌을까? 근데 그때까지 너무 배기 싫었거든요. 계모랑 찌찌리꿈 해가지고 엄마를 쫓아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39을 넘기고 제가 주변에 제 나이 39을 넘기고 주변 사람을 보니까 너무 철이 없어. 아, 그래 철이 없어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딸들이 밟혀서 눈이나 감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저는 건강하시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건강하면요 돈 없어도 돈이야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하는 게 돈이잖아요. 바닥을 칠 때도 있고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바닥을 쳤다고 죽지는 않더라고요.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밥 하루에 한 두 끼 정도 먹고 예 그리고 사는 삶을 여러분들도 구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밥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격이에요. 굶으면 인격도 없어요. 밥을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요 인격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버리는 음식을 주워 먹게 된다고요 사람이. 그래서 밥 다음에 인격이고 그 다음에 존엄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열심히 챙겨서 나의 인격, 나의 존엄, 나를 추앙하는 방법은 나를 추앙하는 무슨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나를 추앙하는 방법은 좋은 재료,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는 게 나를 추앙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줘. 무슨 사랑이요? 그게 뭐 영원할 것 같아요. 사랑의 호르몬 뇌에서 최대 3년이래요. 그래서 결혼하고 3년 대 애기 나오면 애기한테 가는 거예요, 관심. 부부 사이의 관심. 애기가 자라.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갑자기 슬퍼져. 나이 50이 되면 남편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어. 새끼들도 다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들어가서 다 자기가 잘난 혼자 잘한 줄 알아. 혼자 잘한 줄 알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네가 혼자 잘했다고 생각이 들 거다. 그런 것도 싸울 필요도 없더라고. 내버려두면 나이 들어서 알아. 근데 그때 되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후회하겠지. 내가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생통이다. 되는 거예요. 음식은 다 가려 먹고 또 가려 먹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이 들수록 가족이 붕괴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부부가 살고 부부도 또 외지에 떨어져서 사는 부부도 있고 자식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사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집들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분들끼리 뭐든지 모여서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는 시골 밥상이라는 프로를 한 3년쯤 했어요.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 만나고 뭐 해 드시는가, 그 지역의 특산물을 어떻게 조리를 해서 드시는가 그 방송으로 쭉 나왔어요. 우리 둘째 아들 거기 한 1년 정도 같이 나중에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100% 할머니들이
너무 행복한 할머니들은 짝이 없어. 할아버지가 없대. 그리고 이렇게 얼굴이 흘러. 그리고 우울해. 그러고 그냥 뭐든지 힘들어해. 할아버지가 어쩌면 그렇게 100% 그게 맞는지. 언니가 우리 어제도 얘기했어요, 우리 언니랑. 야,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냐? 친구들이 다 그러는데 젊어서는 뭐 둘이 같이 여행 다니고 어디 다니고 그러는데 나이 들으면서 보면 각자의 취향이 다 달라. 나는 골프만 다녀. 그럼 나는 영화 보기를 좋아해. 둘이 만나는 지점이 없어요. 만나는 지점이. 그래서 각자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아파. 그래서 서로 아파서 병원을 들락날락해. 그러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면 우리는 친구와 이웃이 필요하죠. 여자들은 걱정이 없어요. 친구가 많잖아요. 네. 언제 어느 때라도 전화하면 달려올 친구 있어요. 또 자기 속 얘기 다 털어놓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그게 귀하던데요. 친구를 만나서 자기 속 사정을 털어놓는 친구가 별로 없고 그게 잘 안 된대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가부장적인 그런 의식과 뭐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 만나서 털어놓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리고 나누는 경우도 별로 없대요. 네, 그래서 만나면 뭐해요?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뭐 하하하고 웃다가 헤어지는 거지. 뭐로 만나? 그거 하려고.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얻어오는 건 없잖아요. 여자들은 만날 때 헤어지면 얻어가는 거 있어요. 내가 안 가진 거 친구가 가진 거 쉐어하고 야 어디 가니까 이게 좋더라. 그리고 너 물어봐. 어디 가봐. 야 너는 머리가 띵해. 어떻게 해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사람이요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고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고 불지 않으면 바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늙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늙는 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너희가 70 살아갔어? 나는 50 살아갔어. 늙는 것도 저절로 오는 거지 내가 늙고 싶어서 늙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짭짤하게 맞이하느냐. 요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오는 늙는 거 장수하는 사람은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장수하는 거지 그냥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70세를 넘기면 우리 그러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그래도 한 10%. 요즘은 모든 부모가 다 90이 넘었어. 그건 저는 사는 게 아니라고. 요양원에 다 계셔. 제 친구 어머니도 지금 10년 동안 85세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95세가 되셨어. 여기 너무 정신이 맑으시고 근데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안 움직이고 그냥 침대에서 롤 케이크 좀 사와라. 롤 케이크 하나가 너 하나만 사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계세요. 여기 너무 맑으셔. 그게 사는 건 아니죠. 사는 건 내가 먹을 밥을 내가 해먹고 화장실을 내가 다니고 10평, 7평 요 정도 공간을 내가 치울 수 있는 거. 그게 사는 거예요. 장수를 한다는 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로 오래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60이 넘어서부터 뭘 해야 되냐면요. 빼기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빼기. 일단 몸무게부터 빼야 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뚱뚱하지만 12kg 뺀 거예요. 네. 그 전에 한참 바쁠 때는요. 85kg, 87kg까지 나갔어요. 빼기를 해줘요. 살림을 빼요. 내 살림 다 버려요. 네. 그리고 몸무게 빼고 살림 빼고 내 주변에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구두, 뭐 신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에서부터 뭐 우리 또 부엌 살림 늘 구제하면 끝도 없죠. 냄비 있는데 냄비 또 사, 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좋대. 뭐 이유는 뭐 100만 가지야. 그걸 사는 이유는 막 늘려. 그거 다 남추고 우리 엄마가요. 심장이 그때 일본에서 멈췄잖아요. 의사가 그 얘기 했어요. 2번째 오면은 못 살아난다. 쇼크가 오면. 주무시다가 얘가 멈춘 거예요. 멈추는데 노인네 얼마나 대단하냐면 돌아가시면서 딸셋한테 전화 다 했어. 다 했는데 셋 다 한 년도 안 받았어. 그때가 12시 15분 전이에요. 제일 처음에 막내한테 했어요. 막내한테 우리 엄마가 좀 못되게 굴었거든. 돌아가시면서 미안했나 봐.
막내한테 걸었는데 우리 막내가 엄마가 또 잘못 걸었네. 11시 10분 전에 왜 전화를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애기 잘못 눌렀구나. 두 번째, 언니 집에 계셨으니까 언니네 집으로 핸드폰을 하면 식구가 놀랄 테니까 그리고 안 받을 테니까 집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숨은 다 넘어가. 근데 형부가 받았죠. 집 전화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막 형부가 후다다다 이 집에서 내려와서 딱 보니까 그냥 까부러졌어요. 세 번째 저한테 해서 제가 우리 엄마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저는 이 전화를 종일 무음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2년은 전화를 해도 안 받을 테니까 집 전화로 해야지. 집 전화가 1층에서 울려요. 2층은 문을 꽁꽁 닫아놓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셋 다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임정을 아무도 못 봤어요. 형부가 119를 부르고 인공호흡을 하고 앰뷸런스 타고 가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임종을 하나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아주 나쁜 년들이 됐죠. 딸 셋이. 그랬더니 모두가 살아생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지금 떠나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하셨어. 요양원 가는 것도 싫어. 당신은 여기서 그만 살다가 자기만의 공간, 아티스트니까 손으로 만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걸 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한 달 전에 그렇게 따뜻한 신발을 찾으셔. 집에 밖에 안 계신데 무슨 따뜻한 신발이 필요해? 언니가 사다 줬더니 예, 너희 언니가 사온 신발 좀 봐라. 저렇게 거지 같은 거 사다. 그래서 제가 또 막 검색해서 사다 드렸더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노인네가 발 고가 높아요. 신발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게 꽉 껴서 안 들어가네. 다시 보냈어. 한 사이즈 크게 샀는데도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신발을 사야 되겠다. 막 검색하고 있는데 언니가 말표 공신에서 나온 털신 아시죠? 시커먼데 털 들은 거. 그거를 배달시켜 딱 왔어요. 발을 쏙 넣지. 아유 그래 얘 이렇게 쑥 들어가야지. 아유 따뜻하고 너무 좋다. 머리맡에 두시고 그 밤에 돌아가십니다. 신고 가실 신발을 찾으신 거야.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아이 뭐 그런 게 있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신발을 머리맡에 두시고 얌전히 그리고 그 밤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은 예상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고 늙었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신이 좀 똑바로 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약을 많이 먹으면 치매가 있지 못하고 뇌로 올라가는 피를 억제하기 때문에 여기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일찍부터 먹는 거 하지 말고 일찍부터 내 몸 관리를 하자.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걸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를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근 1년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22개월 정도 다니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기에다 메모해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끝날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네.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생각도 잠깐 있었는데 사실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건강, 제 인생 이야기 속에 그 불행했던 시간들 그게 다 아파서 온 거잖아요. 아파서 온 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가. 아까 제가 몇 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한 100명 중에 10명 될까? 아니요. 전체 중에 3%밖에 안 된대요. 65세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75세 더 많고 85세는 그보다 더 많고. 네. 그래서 그렇게 장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수하면 뭐예요?
남이 먹여주는 밥.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줘요. 그러니까 제 친구 어머니는 맨날 전화해요. 야, 뭐 좀 사와. 네. 그럼 그거 뭐 좀 만들어와. 그럼 그거 해다 바치느라고 바빠요. 그게 뭐예요? 같이 살지도 못하고 바쁜 딸을. 왜냐면 걔는 손녀딸 둘을 키우거든요. 얼마나 바빠. 그 와중에 엄마 거 다 일일이 챙겨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고 대령하시는 분의 소관입니다. 그러면 그분 뜻에 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는 얼마나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냐. 내 나이가 65세가 넘었다. 60세가 넘었다. 그리고 내 손으로 밥을 해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잘 수 있는 곳이 있다.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행복한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한 83억 가까이 될걸요. 이제는 82억, 83억 되는데 그걸 축약해서 그거를 통계를 내는 거예요. 100명 중에 60명이 아시아에 삽니다. 우리 아시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23명이 기거할 것이 없어요. 15명이 식수가 없어. 13명이 뭘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25%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30%만이 랩탑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접속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아마 다 포함되실걸요? 다 포함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80까지 우리가 살면 네, 내 손으로 내 밥 해먹고 그리고 만진 자리 닦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가 부르면 오라커니 가라커니 시골 할머니들이 건강한 이유 아시죠? 할머니들은 야, 나 오늘 콩나물 맛있게 무쳤어. 그럼 다 와요. 그리고 나는 집에 이 총각을 맛있게 익었어. 그거 하나 들고 와. 난 상추쌈 밭에서 따올게. 끝. 한 그릇 다 잡수시고 그리고 또 같이 낮잠 다 주무시고 그리고 헤어집니다. 할아버지들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단명합니다. 남자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털어놓을 데가 없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여자들은 1시간 동안 친구하고 통화했어. 아유 그래 그러면은 이따가 저녁 때 만나자. 남자들은 너무 기가 막혀. 아니 지금까지 한 얘기를 왜 또 만나서 얘기를 해? 아 지금까지 한 얘기는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과를 안 가죠. 정신과 10분에 15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담하는 거. 우리 친구한테 한 시간씩 수다 떨고 털어놓으면 그게 정신과 치료예요. 그래서 마음껏 만나세요. 돈 안 들게. 또 배우는 것도 돈 안 드는 데 가서 배워요. 요즘은 그런 커뮤니티가 많잖아요. 공짜로 배우는데. 막 재료도 줘요. 어떨 때 재료 받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서 뇌를 운동시키는 건 손. 그리고 앞골입니다. 앞골.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 좋죠?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어서 앞골을 많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손으로 뭐든지 하세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남았든지 그 남은 시간 짭짤하게 나를 위해서 알탕같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책을 받으신 분들은 사인 제가 해드리고요. 제가 핸드폰 전화 주시면 제가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뭐지? 선생님 사진 좋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에 딴집밥이라고 치시면은 네 선생님이 엄청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딴집밥.
대전에 진짜 가까이 좀 가셔야 돼요. 딱 받고 또 내에서 제가 어머니 하시고 끝나니까 뭐야?